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금융기재팀의 김정호 과장입니다. 제가 공개 강의를 해본 지가 벌써 한 3년이 넘어가지고, 처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면 전에 강사하셨던 분들한테 여기 가면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앉아있어서 위압당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와보니까 금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공부, 이렇게 또 경제 강좌를 들으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서 좀, 부담도 되고요. 그래서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좀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글로벌 섀도우 뱅킹 현황과 규제 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경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섀도우 뱅킹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서 그런 표현들, 아니면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부분이,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중점 논의 대상, 아니면 이것들이 약간의 금융위기를 약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한 의도는 저희 금융규제팀 자체가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나가서 이거에 대한 현황과 거기에 대한 저희 한국은행에서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 또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그림자 금융이란 거, 섀도우 뱅킹이란 개념 자체가 이제 오래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도 약간은 낯설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는 최근에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 세계가 공조를 해서 규제를 해나갈 것이냐, 그것까지의 논의를 짚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순서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장에서는 섀도우 뱅킹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용어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이거를 규제를 하려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 섀도우 뱅킹은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고 얼마나 우리 금융계에 이렇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규모 또 우리나라의 섀도우 뱅킹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두 번째 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금융안정위원회 FSB나 바젤위원회 BCBS에서 이걸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논의를 돼가고 있고 또 논의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국제금융기구의 그 규제 논의 체제는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에 들어가서 그러면 FSB와 BCBS라는 국제금융안정위원회와 바젤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논의 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향후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건데 가급적이면 첫 시간 동안에 3장까지 나가고 마지막 시간에 4장을 나갈 예정인데 시간을 봐서 아니면 2장까지 마치고 3, 4장을 둘째 시간에 하는 그런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뱅킹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 이런 섀도우 뱅킹이란 용어가 어느 순간 우리 뉴스나 경제신문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언제 그 용어가 나타났느냐 얘기를 보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07년 8월 자산운용회사인 핑코사의 맥컬리 이사가 처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은행과 유사한 신용중개 기능이 있더라.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처음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시기가 2007년 8월이라 하면 어느 정도 시점이었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완전히 확정적으로 정해지고 더 큰 폭으로 나가게 된 거는 2008년 9월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 그거보다는 이른 시점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 시점은 2007년 2월쯤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그 미국 주택 시장에 약간 그 우량 채권이 아닌 약간의 저신용자를 위한 모기지 문제로 촉발돼서 2007년 2월에 미국 증권 시장이 주식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07년 3월부터 베어 스턴스라는 국제 투자은행이 그 이후 계속 부도설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금융 위기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들이 좀씩 몰려오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금융 위기가 가기 전인 그래도 금융 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여기 FRB 캔자스시티가 주최하는 잭슨홀 심포지움이라는 곳에서 이 잭슨홀은 미국의 그 캔자스시티가 FRB가 주관하는 거기에 있는 휴양 도시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이 용어를 그 맥컬리 이사가 처음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뭐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한번 또 인용을 하고 그 이후에 미국 정부 당국자나 이런 쪽에서 섀도우 뱅킹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구체화돼서 자주 쓰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아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얘기가 나오는데 시점이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맥컬리 이사가 처음에 지칭을 할 때는 은행의 유동화라든지 구조화 상품, 즉 그 서브프라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총칭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 자체가 섀도우 뱅킹이니까 뭔가 그림자 이런 개념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뭐 그림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제가 여기가 그림자가 여기 보면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뭔가 제가 손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그림자도 똑같은 행동은 하는데 실체를 보면 뭔가가 명확하진 않고 드러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의 여기서 표현을 하면 규제 영역 밖에 있는 신용 중개 활동, 즉 여신과 수신 활동이라든지 이쪽에서 돈을 받아서 이쪽에 넘기는 그런 활동을 총괄적으로 해서 그 광의의 개념으로는 모든 걸 다 포섭을 해서 넣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은행 외의 모든 금융들이 다 섀도우 뱅킹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섀도우 뱅킹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그 협의로 정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개념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은행과 유사한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같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니 이게 뭐 또 말을 보면 좀 너무 어렵죠. 그 신용 중개 기능이라 하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전통적인 신용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신과 여신, 수신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면 예금이 되겠죠. 예금을 받아서 기업이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 쪽에도 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뭐 기업이 되겠죠. 기업 쪽에 대출을 해주는 여신 행위를 한 지붕 안에서 이걸 해나가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신용 중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그런 그 여신과 수신이 한 지붕에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예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뭐 다양하잖아요. 뭐 짧게는 내가 잠깐 돈이 남아서 은행에 잠깐 넣어놨다가 내일 당장 돈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단기 자금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장기일 수도 있고 다양한 만기를 가지고 기업들에게 돈을 꿔준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들은 돈을 어떻게 쓰나요? 오늘 하루 정말 오늘 하루만 부도를 막겠다 해가지고 단기 자금을 쓸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대출들은 보통 만기가 되게 길어지게 되는데 단기 자금을 가지고 장기로 운용하다 보면 결국은 누가 돈을 찾아갈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막아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건전성 규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그런 데서 감독에 있는 미시, 건전성 규제나 이런 것들을 비율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로도 안 되니까 또다시 개발한 것들은, 중앙은행이 여차하면, 금융기관에,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돈을 꿔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을 통해서 돈을 지금 우리는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전통적 은행과 달리 이 섀도우 뱅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적 보호 장치가 없는 그런 금융기관 또는 금융상품을 총털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여기서 포커스는 첫 번째 신용 중개 기능. 그러니까 이 다양한 만기를 가진 것들의 그 자금을 모아서 어딘가에다가 돈을 꿔주기는 하는데 여신을 하는데 그런데 공적 보호 장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 아까 협의와 광의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이 섀도우 뱅킹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서 정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요게 이제 금융안전위원회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G20 그 선진 20개국의 그 정상회의 밑에 FSB라는 그 금융안전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안전위원회에서 그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하고 규제 차익을 추구하는 영역인데 그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제가 뭐 가장 쉽게 얘기했던 건 만기 변환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끌어서 장기로 운용했을 때의 그 문제점. 또 두 번째 유동성 변환이라는 것은 유동성이라고 하면 뭔가 흘러다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하면 현금, 그러니까 돈이 되겠죠. 돈은 언제든지 내가 그냥 쓰면 그게 바로 거래나 이런 쪽에 지급 결제에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유동성이 좀 낮다 하는 상품들의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한다면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장기 채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낮다고 한다면 돈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돈은 될 수 있는데 당장 내가 이걸 돈으로 환급하려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그 부동산이 유동성이 낮다고 하지만 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1,000만 원에 팔겠다고 하면 사겠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가 적절히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아까 그 자금을 채권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갖다 주고 내가 채권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만큼의 유동성이 변환이 된 것이죠. 현금은 바로 100%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은 나중에 이걸 갖다 팔려면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 가격에 따라서 그 당시 특히 내가 바로 팔겠다고 팔겠다는 사람이 넘쳐날 때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만큼 자기가 손해를 보고 팔아야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유동성 차이라고 하고요. 이런 신용중개 기능에서 아까 만기 변환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변환될 때도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 세 번째는 신용 리스크의 불완전한 이전이란 것은 내가 무슨 물건을 이 차주로부터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줘서 이 사람에 대한 신용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넘겼으면 이 사람이 부도났을 때 그 돈 못 받을 거를 이 사람이 다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아직도 나에게 그런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그런 상품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레버리지 확대라는 거는 요즘 그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그 경제신문에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는 디레버리징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레버리징이 축소된다. 이거는 어떤 식의 방법이냐면 그 예금의 신용 창출 기능과 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채권을 하나 사서 이렇게 제 현금을 주고 채권을 한번 샀어요. 근데 이 채권을 그냥 들고 있으면 만기까지 수익률이 보장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있기엔 내 돈이 너무 묶인 것 같으니까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담보로 주고 다시 현금을 자기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차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현금을 가지고 그러면 현금은 무수익 자산이니까 들고 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양은 점점 줄어들겠죠. 어느 정도 할인율이 계속 적용이 될 테니까.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어쨌든 적은 돈이라도 다시 가져와서 또 채권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자기가 원래 있던 자기 돈, 자본에 비해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산, 자기가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이 규모가 커지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수만큼 넘어간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게 이제 지렛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배의 것을 내가 들고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이런 레버리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거래 상대방이 늘어나니까 누군가 상대방 하나만 부도가 나더라도 중간에 연결고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되고 또 너무 작은 자본을 가지고 이 많은 것들에 대한 변동을 자기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FSB는 초점을 두고 이 섀도우 뱅킹이 정의를 내렸고요. 근데 최근에 이 포자 아드리안 요 네 분이 쓴 논문에 의하면 물론 맞다. 이 네 가지 시스템적 리스크를 유발하는 이 네 가지 요인과 규제 차익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또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묶여있던 자산들이 한꺼번에 런이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뱅크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나 일시적으로 누가 몰려와서 돈을 찾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누군가 먼저 간 사람이 이득이 된다는 인식이 들어간다면 사람들은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동양 사태가 일어나서 만약에 동양의 CMA 이런 쪽이 엄청 이제 거의 런 비슷하게 다들 빠져나갔잖아요. 거기에 배경에 보면 사실은 거기 물론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긴 하지만 RP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만 된다면 거의 자기 돈을 찾을 수 있을 텐데 CMA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상품 MMF 같은 경우에 자산이 모두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자를 내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쨌든 채권이든 어떤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을 텐데 어느 정도는 현금을 들고 있었겠죠. 먼저 온 사람은 현금을 찾아가니까 100% 자기 돈을 다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가면 갈수록 뒤에는 어떤 자산들이 남을까요? 만기가 많이 남거나 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들이 많이 남아있겠죠. 근데 달라고 인출 요구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자산을 팔아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건데 팔아서 팔 수는 있는데 팔려면 어떻게 팔아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굉장히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간 사람은 이득을 보고 나중에 간 사람은 자기 돈을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것이 뱅크런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데 그걸 일반 은행들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뭐냐? 이 바로 두 개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돈이 잠깐 부족한 거면 중앙은행이 꿔준다는 거예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한테 맡기면 그 채권을 할인해서라도 우리가 유동성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예금자 보험에 의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 후에 와도 여러분들은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드리니까 전혀 원금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뱅크런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섀도우 뱅킹을 쭉 보니까 정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안 묶여 있다 보니까 건전성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적 지원을 못 받고 그러면 위기가 터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먼저 가야 내 돈을 다 찾는다는데 이걸 아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유력한 논문에 의하면 이 설도 상당히 그래서 이 공적 지원의 문제,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나중에 경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경제 신문을 볼 때 섀도우 뱅킹 하면 왜 자꾸 런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왜 이거를 규제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의 배경은 바로 이 두 가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강의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얻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협의의 기준과 광의의 기준으로 보면 광의의 기준은 처음에 전통적인 신용중개의 기능
그러니까 전통적 금융 내에 있는 거 외의 것들을 모두 포함을 했으니까 비은행 금융기관에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협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 그 만기나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변환, 그리고 공적 지원을 못 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개념으로 모아 보면 위의 것들은 여기까지가 협의의 개념에 섀도우 뱅킹에 해당이 되고 뒤의 것들은 어느 정도 광의 개념. 근데 요 차이는 뭐냐면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어디부터 우리가 규제를 들어가야 되는 논의를 할 때 이 윗부분도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 광의 부분까지 넓혀갈 수 있고 간접적인 효과가 갈 수 있게. 그래서 전체적인 논의의 그 중심 축에는 여기까지 협의의 개념의 그 그림자 금융, 섀도우 뱅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뱅킹의 특징을 보면 뭐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쭉 그 정의를 하면서 설명했던 것들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보면 여기도 아까 그 내용들과 그대로 같은 것들이죠. 그 은행에 대한 자본, 레버리지, 유동성 규제 같은 건전성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그 최종 대부자 기능에 대한 의존을 할 수가 없고 또 예금 보험 같은 그런 공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간의 그 취약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섀도우 뱅킹의 장점이기도 하죠.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막 그 얘기를 아까 설명을 좀 하고 싶어 했었던 걸 까먹었는데 섀도우 뱅킹 하면 뭔가 어떤가요? 의미만 딱 들어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걸 설명할 때 제가 해보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비은행 금융이라는 거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장명의 승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참 잘 졌다. 그렇기 때문에 뉘앙스 자체가 뱅킹이면서 섀도우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어두운 느낌. 그러면서 정말 정의를 내려보니까 또 많이 맞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졌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계에는 그런 이름 짓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뭐 보면 만약에 그 외국 기업이나 그 은행들이 한국에 와서 만약에 한국 원화로 채권을 발행했을 때 그런 그 채권들에 대한 명칭을 질 때도 그런 재밌는 이름들을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약간 여담으로 하는 얘기니까 한번 들으시면 그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그 채권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상경 계열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리랑 폰드라고 합니다. 아리랑이라는 걸로 한국을 통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엔화로 발행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예, 맞습니다. 사무라이 폰드입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 선물이라도 있으면 딱 퀴즈를 내주겠는데, 그래서 선물은 안 주네요. 예. 판다 폰드라고 합니다. 판다 폰드, 귀여운 이미지를 했고, 그러면 거기에서 연상을 하면 호주는 뭘까요? 캥거루 폰드가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것도 금융계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섀도우 뱅킹도 어쩌면 그런 이름 짓기 작업의 하나였고 그렇게 해서 잘 특징을 포착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두운 면만 뿐만 아니라 섀도우 뱅킹은 장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규제나 이런 것들 환경이 변화갈 때 뭔가의 그 전통 상품들은 그 변화를 못 따라가고 우리 소비자들은 내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금에 넣어놓으면 뭐 정기예금으로 넣어놔도 2몇 %를 준다. 근데 뭐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넣어놓으면 뭐 0.1% 뭐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뭔가의 고수익 상품을 찾고 싶고 근데 법을 벗어나서 무슨 불법 행위를 하진 않고 싶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의 수요를 많이 맞춰줄 수 있는 게 전통 금융과 다른 섀도우 뱅킹의 특징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특징은 뭘 얘기하냐면 첫 번째 정의에서 이 섀도우 뱅킹 자체가 신용 중개를 기반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있어야만 리스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여기 같이 이제 주식이라든지 외환 거래는 외환은 또 외화 작은 거래랑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외환은 그냥 환을 바꾸는 우리가 환전하러 가는 거 그런 느낌처럼 외환을 바꾼다든지 주식을 사고 파는 거 한번 사면 그대로 거기서 끝나는 거 무슨 다시 신용 중개가 안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섀도우 뱅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게 이제 결국은 섀도우 뱅킹의 리스크가 발생하는 그 요인이 되겠죠. 그 전통적인 금융은 아까 봤듯이 예금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자금을 필요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 뒤에 이제 뭐 MMF라든지 아니면 유동화 증권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런 것들은 이 중개 경로가 결국은 금융이란 게 그렇잖아요. 뭔가 돈을 확보해서 누군가에 꿔주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 다시 이 사람한테 좀 나눠주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고 이런 것들인데 그 중개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하다 보니까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섀도우 뱅킹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섀도우 뱅킹이 그럼 왜 생기느냐? 첫 번째는 아까 봤듯이 이게 너무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법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섀도우 뱅킹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뭔가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채권을 산다든지 주식을 한번 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돈을 다시 꿔요. 그걸 또 꿔가지고 이거를 이쪽에다 또 이제 빌려주고 또 돈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는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은행 같은 경우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대출 자산들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또 증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모기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유동화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아서 그나마 금융위기에 우리가 그렇게 큰 위기가 오지는 않았는데 미국이나 이런 쪽은 굉장히 그런 유동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한테 돈 꿔준 걸 가지고 와서 이거 가지고 채권을 만들었는데 그 채권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복잡해졌잖아요. 이 사람들 누가 불량 신용자인지 신용불량자인지 아니면 누가 정말 돈을 못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어려워지기 한 단계만 거쳐도 어려워졌는데 또 그거를 용어로 하면 ABS라고 합니다. 자산의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하는데 그 자산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산 담보부 증권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산을 가지고 다시 증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겪다 보면 결국은 내가 누구한테 돈 꿔줬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난 채권을 샀을 뿐이에요. 근데 그 채권 자금이 결국 어디로 갔느냐? 부동산을 사고 우리로 치면 주택담보대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파생이 돼서 나왔는데 나는 전혀 부동산 담보대출에 내가 돈을 꿔준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나는 뭔가 이 사람이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안 갖고 있건 말건 나는 그거의 실용위험에 전혀 노출이 안 된 듯한 느낌이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외견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서브프라임 무너지는 거 보세요. 부동산이 폭락해서 40%가 되니까 거기에 걸쳐 있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못 갚겠다고 나가버리고 그러면 그 자산이라고 이게 자기네들 담보라고 가지고 있던 것들의 자산 가치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돌아 모든 사람들이 신용위험에 노출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신용평가사나 어디에서도 다 트리플 A를 주는 것이죠. AAA. 이거는 100년에 한 번 망할까 말까? 아니면 도저히 이건 망할 수가 없는 미국 국채랑 같은 정도의 신용 등급이야. 이렇게까지 그런 상품들조차도 다 알고 보니까 신용위험에 노출이 돼 있더라.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외견상 없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결국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발생한 원인 보면 전문화된 금융기법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섀도우 뱅킹 자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전성 규제를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건전성 규제 그냥 규제 안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규제는 모든 것들이 금융기관의 비용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금을 맡겨요. 예금을 맡기면 예금 중에 일부분은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이라는 거에 묶여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돈 찾으러 올 수 있으니까 일정 부분만큼은 돈을 맡겨라. 그래서 중앙은행에 가져오게 돼서 지급준비율, 지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을 받아서 100을 꿔주면 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지준을 맡긴 만큼은 돈을 더 이상 못 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결국 이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비용으로 연결돼서 똑같이 이걸 넣은 사람과 안 넣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금융기관이니까 예금 보험을 받기 위해서 예금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그 부분도 당연히 비용으로 연결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적 건전성 규제를 받다 보면 일정 부분만큼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비용이 절약을 하게 된다면 섀도우 뱅킹은 일반 전통 금융에 비해서는 돈을 더 추가 수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금 회피 측면에서 본다면 대표적으로 본다면 해치펀드라고 들어보셨죠? 해치펀드는 보통 일종의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모여진 사모펀드인데 이 사람들은 사모펀드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모았다는 뜻입니다. 공모는 모든 사람들이 공표를 해서 이렇게 모으는 걸 공모펀드라고 하고 사모펀드는 개인적으로 모았다는 뜻인데 근데 이 친구들은 뭘 주로 하냐면 파생상품을 많이 연결시켜서 그런 전문가들이 추가 수익을 노리고 그 헤지펀드는 또 우리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일반 펀드는 수수료를 받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헤지펀드의 수익과 자기의 수익이 굉장히 결부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재정 차익이라도 보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헤지펀드들이 그런 뭐 일반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표적을 삼는 것들은 설립지 자체를 그 조세 천국이라고 하나요? 조세 피난처라고들 하고 버진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데들을 갖다가 거기서 설립을 해가지고 세금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다 보면 자기네들은 규제를 통해서 규제를 했으면 일정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없었던 부분을 추가 수익으로 얻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잠깐 한번 뭐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그 초과 수익에 대한 수요는 고금리 때 많을까요? 저금리 때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 50%의 답인데 일반적으로 고금리 때는 요 미묘하게 좀 더 받으려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리스크를 위험을 갖고 가야만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일정 부분 자기가 예상하는 수준의 고금리 시절에는 이런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금리로 갈수록 그래서 최근에 많이 문제됐을 때 보면 정말 이제 초저금리 시대, 그런 아니면 신용이 풍부한 그런 때에 더 추가 수익에 대한 그 수요가 더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섀도우 뱅킹의, 그 정의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좀 오시고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큰 개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광의로는 어쨌든, 전통적인 예금 상품, 예금을 통한 예금과 보험, 연기금을 뺀 나머지 부분들을 비은행 금융 그쪽을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는데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신용중개 활동을 통해서 그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고 규제 차익을 노리고 또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들이 섀도우 뱅킹이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의를 이제 G20의 산하 금융안정위원회에서 이제 내려서 이거를 이제 이런 것들이 섀도우 뱅킹이야. 리스크 요인도 있고 이런 게 밝혀졌으면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러면 섀도우 뱅킹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나라별로는 어떻게 흩어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규제 효과를 자기네들이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2011년, 12년, 13년 3회에 걸쳐서 지금 모니터링이 됐고요. 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보도자료가 나가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FSB에서 공표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도 이렇게 신문을 찾아보시면 이 전반적인 그 규모나 이런 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개념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섀도우 뱅킹은 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잡한 상품이다 보고 또 건전성 규제를 안 받다 보면 나라마다 기준이 전반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MMF인데 어떤 나라는 MMF를 약간은 좀 완화돼서 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같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있으면 이게 똑같이 MMF를 규제한다고 들어갔는데도 서로 달라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사실 모니터링을 하기가 일반 전통적인 금융에 비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전위원회가 그 섀도우 뱅킹을 하려면 뭔가에 서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서 그래야만 공통된 기준으로 뽑아야만 그 영향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3단계 절차와 7가지 원칙을 정해서 이거에 맞춰서 해라. 근데 아까 얘기했던 국가별로 규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FSB에서도 딱 이거다. 섀도우 뱅킹 요거대로 이렇게 딱 정하라 이렇게 못하고 나라 사정에 따라서 좀 맞춰서 그런 것들을 하되 이 원칙들은 지켜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절차는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선은 파악을 해보자. 어느 정도냐. 그래서 모니터링 할 때는 우리나라도 그 통계부에서 계속 발표하는 자금순환표 요걸 가지고 어느 정도 규율에 맞게 한번 모아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현황을 첫눈에 파악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파악을 해봤고 규모는 이제 이렇게 알겠으니 상품별로 이것이 초래하는 리스크와 규제 차익을 한번 알아보자. 어느 나라마다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좀 이득이 더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같은 나라에서도 이 상품이 왜 이거에 비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해서 그럼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이게 그럼 또 요걸 규제를 들어갔을 때 결국 풍선 효과로 다른 쪽이 커가고 있어서 똑같이 리스크가 생긴다면 아무 규제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 그리고 잠재적 그 평가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알아봐라. 이런 3단계 절차를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개념이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건데, 그런 거죠. 이제, 금융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감독원도 마찬가지고, 감독원 마찬가지라 감독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한국은행도 어느 순간부터 한국은행뿐만이 아니죠.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이후에 대표적으로 이런 그 건전성 규제 당국으로서의 인식이 어느 순간에 굉장히 확 늘어났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예전으로 돌아가면 은행 감독원 자체가 한국은행 안에 이렇게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라도 그 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G20 그런 회의에도 가보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옆에 앉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중앙은행이 그러면 이런 금융 리스크에 어떤 측면을 가지고 중앙은행은 들어가느냐. 근데 이런 금융이 문제가 됐을 때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금융 무슨 문제,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동양 사태 뉴스 나올 때마다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항상 어떤 아주머니나 그 사람들이 우는 장면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피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피해자가 생기는 거는 이번에 동양 CP도 그랬고 그 전에 저축은행 상태에 항상 그래왔고 또 아니면 대부업체들 사실 대부업체는 금융기관에 포함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근데 그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누군가 울고 있는 장면 금융 소비자들의 그 피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는 중앙은행 관여를 안 합니다. 그거는 미시건전석 당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근데 그 미시건전석 당국에서도 사실 본질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구제하려는 노력,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서 이런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 이게 금융 소비자 보호의 측면. 그래서 최근에 금융 소비자 보호원이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던데,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중앙은행이
이 왜 규제에 자꾸 참여를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건데, 은행, 만약 대표적으로 무슨, 우리, 이런 망하는 얘기 하는데, 아무 은행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냥 A로 합시다. A은행이 하나가 망했는데, 이 은행이 망해서 거기에 투자자나 이 사람들이 그냥 그냥 손해보고 끝난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그 주주와 채권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그건 중앙은행이 관여를 안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은행이 하나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시스템이라는 거죠. 금융 시스템에 모든 게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은행이라면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too big to fail이라고 대마불사라고 하죠.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망하게 해서는 금융 시스템도 다 무너지고 국가도 망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못 건드려. 이럴 만한 은행들이 탄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우리 금융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섀도우 뱅킹 모니터링에서도 우리 중앙은행 쪽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보고자 하는 것들은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이 용어 시스템적 리스크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섀도우 뱅킹은 워낙 국가마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 해서 모니터링은 요거의 기준에 맞춰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원칙을 정해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보면 범위는 섀도우 뱅킹 아까도 했잖아. 계속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화를 하니까 너무 섀도우 뱅킹의 정의를 너무 세부적으로 해놔버리면 다른 부분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약간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는 범위,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를 내려라. 그리고 어느 정도 커가는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계속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열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매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3회차가 200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잠시 후에 볼 현황은 그렇게 해서 세 번째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내가 이 섀도우 뱅킹을 모니터를 하고자 하는 당국이, 모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을 금융상품 아까 얘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변하는 것들, 어디로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규제 차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쪽만 규제를 하고 이쪽이 규제를 안 될 때는 이쪽으로 또 돈이 물리는 풍선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 규제 차익을 염두에 두면서 항상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국가별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 정보 공유 같은 경우는 물론 국가 내에서 기관에서도 우리도 통계청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은행 통계국 이런 데서 정보 교류가 하면 서로 정보가 원활해지기도 하겠지만 하고 또 국가 간에 있어서도 그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저희 IMF를 들려보면 동남아의 외환 위기가 결국 우리나라까지 왔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정보도 결국은 한 나라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규제 거시 건전성 이런 거 할 때 항상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서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자금순환표는 금융 부분이라고 해서 이건 다 기관 기준으로 돼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보면 은행이나 사무저축은행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예금보험을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보험하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기관들,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별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이거를 상품, 활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별로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현금통화나 예금 이런 것들은 섀도우 뱅킹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이렇게 모아보니 상품별로 보면 이런 형태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도 없이 그냥 CP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CP가 바로 이게 기업 어음이란 것이죠. 발행 절차가 되게 간단하고 저도 그건 이번에 알았는데 이 발행 규모를 금감원에서도 신고나 이런 대상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규모가 명확히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약자는 커머셜 페이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CP라고 하고요. 그래서 동양 사태에서 가장 많은 금융 피해자가 지금 생겼던 부분, 그 기업 어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ABS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대출 상품이나 이런 채권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증권화한 것들, 그거를 ABS, Asset Backed Securitie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MMF는 뒤에 이번 섀도우 뱅킹의 아주 주요한 요인으로 꼽혀오고요. 그래서 뒤에서 아마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약자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머니마켓은 단기 금융 시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을 가지고 펀드를 운용하는 거 이런 거로 그냥 지금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섀도우 뱅킹 이제 전 세계적인 것이죠. 근데 전 세계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FSB 자체가 아까 제가 G20 산하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G20를 중심으로 그쪽에 지금 요 나라들이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유로 전체 지역으로서도 하나가 합쳐져 있는데 그러면 스페인이나 여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유로 전체인데 얘들은 왜 따로 받을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몇 가지 분야에서 조금 이제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유로 전체는 아마 ECB나 이런 쪽에서 제출할 텐데 거기는 전체적인 자료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여기 G20에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ECB에서 제출하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도 다 들어있을 텐데 그거는 전체 규모를 파악할 때는 유로 자료를 쓰고 그리고 이 개별적인 자료로 국가별 비교 이런 거 할 때 쓰기 위해서 따로따로도 받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제 섀도우 뱅킹 규모거든요. 두 번째 거로 보시면 됩니다. 요게 섀도우 뱅킹 규모인데 규모는 71조 달러라고 돼 있죠. 그러면 원화로 하면 한 7경인데 우리가 글로벌로 한 그 규모가 7경이라고 해도 사실 피부에 안 와닿고 그런 느낌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요런 한 비교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이 맨 많은 것들이 은행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에 비해서도 한 절반 정도 규모는 섀도우 뱅킹이 이렇게 커가고 있고 근데 보면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이 리만 사태가 일어났던 요 시점 전까지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이때 약간 주춤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다시 이렇게 꺾여서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요때만 잠깐 주춤거리고 떨어졌다가 다시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은행 부분, 그 전체 GDP 대비, GDP 대비가 아니라 전체 금융상품 중의 비중인데 절반 정도. 그래서 전체 금융상품으로 봤을 땐 25%, 은행이 한 50% 조금 안 되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역별로 보면 지금 미국이 아무래도 그런 증권화나 아니면 워낙 금융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유로 지역 그리고 영국. 우리나라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011년이나 2012년이나 한 2% 정도 전 세계에서 2%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상품별로 보면 기타 투자 펀드 했으니까 웬만한 투자 펀드들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약간 이제 특별하게 뺀 것들 보면 MMF라든지 이거는 향후에 뒤에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5가지 논의 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MMF 같은 경우 따로 빠져 있고요. 또 이 헤지펀드는 여기 굉장히 적게 나와 있어요. 0.2%. 근데 아까 헤지펀드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죠. 헤지펀드는 어디에 설립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조세 피난처에 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조세 피난처는 G20나 아까 그 추가적으로 했던 6개 나라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과소 계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최근에 요거는 국제 증권 감독 협회입니다. 증권 감독 협회인데 거기서 헤지펀드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의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1.94조 달러로 돼 있고요. 그럼 이거에 비하면 약 20배.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상품에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게 한 4%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게 추정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는 이 자체 내에서는 설립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국가 내 기관으로 안 돼 있어서 상당히 헤지펀드는 과소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계인데요. 아까는 달러로 했던 것을 다시 이 원화로 저희가 바꿔놨어요. 바꾼 이유는 이 달러 기준으로 저희가 내다보면 어느 해는 우리가 섀도우뱅킹이 별로 안 커졌는데 규모가 안 커졌는데 굉장히 커진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제냐면 원화 절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절상 효과를 빼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나라 자료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원화로 저희가 표시를 해줘야만 아무래도 우리 금융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데는 원화가 더 맞겠다 싶어서 지금 원화로 바꿔놨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섀도우뱅킹 어디에서 뭐 가끔 보고서나 이런 게 나오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게 뭘 섀도우뱅킹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좀 일관성까지는 아니지만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뽑았던 이쪽 기준에 맞춰서 뽑은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니까 우리나라 섀도우뱅킹도 한 1,411조 원. 그래서 은행 부분에 비해서는 우리도 한 절반 정도는 되더라. 그래서 요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도 특이하죠. 우리나라는 아까 이거랑 보면 반대로 가고 있네요. 여기서는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는 줄었었는데 한국은 섀도우뱅킹 자체가 비은행 금융이 줄지 않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왜 그러냐면 아까 뭐 잠깐은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증권을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모아가지고 ABS를 만든다든지 이런 건 시장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때 그렇게 타격을 받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쭉 늘어가고 있고 다만 뭐 은행 부분은 약간의 자산이 좀 줄었던 부분이 이때도 저희도 금융위기 때 그때 나타났던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보면 전반적인 것보다 우리나라는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보면 14%가 증가를 해서 지금 보면 9번째로 증가율로 보면 9번째로 높은 정도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도 뭐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남아공, 러시아, 브라질 보면 다 신흥국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이 섀도우뱅킹에 대한 규모 자체는 작지만 성장 속도는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빨리빨리 크고 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좀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전통적인 금융만 가지고는 이게 성장이 지속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 속도는 지금 신흥시장국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MMF는 한 64조 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근데 여전사 하면 뭐 카드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집합 투자기구 이런 것들이 아까 글로벌 쪽에서 봤다면 기타 투자 펀드 해가지고 펀드 전체 이런 펀드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따 얘기할 MMF는 한 64조 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비은행 금융기관 아까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뭐 지주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섀도우뱅킹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달리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 조금 규모를 정확하게 한번 참정해 보기 위해서 좀 줄이려는 시도가 있고요. 그게 이제 올해 이제 처음 시도가 됐는데 세 가지 부분을 한번 빼보자. 그래서 첫 번째가 유동화후 재보유라는 건데 이거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뭐냐면 유동화했다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을 기반으로 증권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은행들이 그거를 해서 딴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은행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증권을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을 거면 이걸 왜 할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래를 왜 할까? 근데 이걸 한 배경은 그러니까 돈을 대줄 수 있는 기관이 금융위기 동안에 중앙은행밖에 없었던 겁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이제
각 은행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는데,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받는 증권이 보통은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채나 통환채 이런 것들만 받아주다가, 근데 우리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럽이나 이런 중앙은행에서 ABS를 받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유동화된 증권을 받아주기 시작하면서 자기 것들을 채권을 가지고 유동화를 만들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얘들이 받아온 것들. 근데 이거는 시장에 풀리지도 않고 누가 사간 것도 아니고 나랑 중앙은행만의 거래가 의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유동화 증권이긴 하지만 시스템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이거는 빼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섀도우뱅킹이 아닌 거는 단순 매매있기 때문에 아닌 거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외환거래와 주식. 주식을 사면, 자, 주식형 펀드에 혹시 여러분들 뭐 아직은 펀드 가입을 안 해보셨나요? 주식형 펀드를 사면 내가 돈을 넣으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주식을 사면 끝이죠. 그걸 다시 유동화하거나 내가 이걸 가지고 뭐 증권대차에 사용한다든지 이 펀드가 그러지 않는 한은 그냥 주식을 가지고 주식에 의한 오르고 내리게 따른 수익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 시스템에 영향을 안 준다.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을 안 주는 두 개. 또 마지막 이거는 은행이 보유한 펀드들이 있다는 것이죠. MMF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이 보유해서 그것들이 연결돼 있다면 얘네들은 은행이 회계결산할 때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세금 회피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적 지원이나 이런 쪽에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파악이 가능하고 시스템적 리스크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이 세 개는 앞으로 섀도우뱅킹에서 빼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그게 논의가 돼서 이 부분을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전체의 한 40%가 좀 안 되는 한 36% 정도가 실제로 빠지더라. 그래서 요거는 아까랑 좀 숫자가 다를 거예요. 아까는 71조라고 그랬는데 54.9조라고 돼 있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이런 그 세부적인 자료를 아까 26개국이 다 낸 건 아니었고요. 그 낸 나라들은 여기 20개국, 여기에 써 있는 이 나라들만 냈기 때문에 아까 71조랑은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거는 비율만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을 한 요 세 가지 정도를 빼면 섀도우뱅킹 규모가 한 우리가 추산했던 71조보다는 한 6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강의 오기 전에 여러분들 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강의를 하고 나면 그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 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강의를 하나 이렇게 봤더니 행예 강사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와서 농담도 좀 하고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은행 직원들이 와서 나온 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경주마처럼 달리더라고요. 전 너무 강의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달리고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러고 끝나던데.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첫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저도 비슷하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여담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도 제가 오늘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더니 오늘 응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다 채워드리도록 하고요. 안 되나요? 가서 뭐 마마 봐봐야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응사 세대입니다. 제가 94학번이고요. 신촌에서 94년도를 살았던 정말 응사 세대 빙그레입니다. 제가. 그래서 당연히 말은 빠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가끔 저도 이제 빙그레와 달리 흥분하면 좀 말이 빨라지기도 해서 혹시 걱정 삼아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고요. 내용이 여기까지가 농담 끝입니다. 더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뭔가 뭐 처럼처럼 눈망울로 무슨 재밌는 얘기 해줄까 뭐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 어렵게 느껴지셨겠지만 사실 둘째 시간에 하는 거에 비하면 첫 시간은 굉장히 쉬웠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뭐 너무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을 다 머릿속에 담아가겠다 이런 생각들 버리시고 편하게 그냥 그래 뭐 신문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맨날 그 특정 그런 것만 가지고 하잖아요. 뭐 CP가 터지면 뭐 우리 금융의 뭐 어두운 그림자, 섀도우뱅킹, 뭐 CP에서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나서가지고 G20
그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그것 때문에 할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자꾸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이 초점을 맞추는 그 시스템 리스크란 게 어떻게 이거랑 연관이 되는지, 확대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설명을 정말 정확히 드리려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 중에서는 상경 계열이 한 70%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학생들 위주로 보면. 근데 나머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저도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좀 생략을 할 건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개념이나 이런 거와 연관된 것들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래도, 이걸 한번 듣고 났더니 다음에 섀도우 뱅킹 아니면 MMF, 아니면 증권을 유동화한다는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 그렇구나. 이게 그때 키 작고 동그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 얘기였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략하게, 제가 금융규제팀에 있고, 규제팀이 하는 일이 사실은 이쪽 FSB, 금융안전위원회나 BCBS, 은행 감독, 바젤위원회, 이쪽의 논의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내 감독 관련된 부분에 전달을 해주고, 그 내용들을 또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이쪽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금융안전위원회라는 것은 전신이 이제 금융안전 포럼이라는 거고요. 이건 1999년도에 설립해서 그 당시에 보면 11개 국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금융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갔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G20로 확대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G7 아니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러시아 껴져서 G8로 예전에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회의가 어느 순간 G20로 확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세계 경제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G7만 해도 56%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민 총 생산 이런 것들이 GDP가 자기네들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한 거에 따라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는 것은 당연시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2010년에 보면 이 G7 국가가 차지하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9%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경제의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물론 군사력이나 이런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경제력에 있어서만큼은 39%가 전 세계를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진 그런 규모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인 이유가 물론 중국이 빠져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중국만 껴주기도 애매하고 그런 형태에서 그러면 예전에 IMF 내에 장관 총재회의라고 해서 20개 나라가 논의하던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면 정상회담으로 확대 개편을 해보자. 그래서 이 G20까지 합쳐보니까 그 규모가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GDP 대비. 그러니까 대표성이 또 있겠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정확히는 제가 한번 볼까요? 2008년 11월부터 미국에서 처음 워싱턴에서 G20 정상회의가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09년 10월은 연 2회씩 열렸었고요. 그리고 11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2010년 11월에 서울에서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프랑스하고 멕시코, 이번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20 산하로 FSB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G20 회원들이 모두 이제 FSB 회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2009년 이때 FSB로 확대 개편한 건 4월인데 저희는 2009년 3월에 FSF 시절에 포럼 시절에 이미 가입이 됐고요. 지금 보면 이 G20 외에 약간의 이 금융 선진국들이 여기가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국가는 아니지만 금융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있죠. 여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같이 2009년 3월에 가입을 해서 여기 FS 총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나라가 이렇게 두 자리를 배정받는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G7 같은 경우, 거기에다 브릭스 같은 경우는 세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두 자리, 또 요거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BCBS보다는 바젤 기준서, 바젤 3, 바젤 2 이런 걸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자본을 규제하는 논의가 시작되면서 뭐 상경계들 분들은 정확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젤이란 걸 통해서 은행들의 자본을 8%로 유지를 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바젤 3로 이제 다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때는 리스크에 따라서 가중치를 더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바젤 위원회, 금융감독에 대한 바젤 위원회고요. 요거는 1974년 6월 독일 헤어슈타트 방크하우스라는 데가 파산을 하면서 이게 생기게 됐는데, 이 파산에 대한 내용은 되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참 어이없는 일인데, 어떤 식의 파산이었냐면, 여기는 쾰른에 위치하고 있던 금융은행이고요. 거기가 외환 거래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날짜리에 모아서 그 당시 마르크화죠. 독일 마르크화와 달러화 거래를 어느 한 날에 딱 하고 나서 독일 시장이 장 마감하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파산을 선고를 한 거예요. 선고가 아니라 자기네들은 문을 닫겠다. 폐업을 신고한 거예요. 근데 지구는 어떻습니까? 둥글죠. 근데 그 시간에 유럽, 영국이나 미국 시장이 아직 안 닫혔어요. 근데 얘네들은 마르크화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이 마감하기 하는 시점에 얘들은 마르크화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달러화에 줘야 될 거를 안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폐업. 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 규모가 그 당시 규모로 6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저희로 치면 한 6천억이 좀 넘을 텐데, 지금 규모의 6천억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다는 거죠.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이 헤어슈타트 방크하우스가 한 금융기관은 한두 개하고만 거래를 했다면 거기가 망했을 텐데, 불행 중 다행인가요? 그래도 여러 기관들이 나눠져 있어서 그나마 무너지진 않았어요. 시스템이 붕괴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건 결제 리스크가 있다. 이건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문제 인식을 생겨서, 그래서 결국 74년도에 바젤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는, 이때도 금융선진국 중심으로 했다가 지금 2009년 3월 이후에 아까 FSB 확대되는 그 시점 이후에 다시 이게 나라들이 좀 늘어났고요. 여기 보면 이게 Governor and Head of Supervision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구의 수장들이 회의를 모이는, 여기에서 큰 그림들, 큰 결정들, 아니면 승인, 인가가 일어나고, 거의 실무적인 것들은 이제 바젤 감독위원회 산하 이런 그룹별로 나눠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와 좀 다르죠? 아까는 금융위원회가 선이었다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섀도우뱅킹, 리스크는 아까 제가 정의를 하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잠깐 쉬면서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마인드를 하자면, 이런 규제 차익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건전성 규제가 미흡하고 공적 보호장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 런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먼저 간 사람이 이득을 받는 그런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항상 런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섀도우뱅킹은 그냥 한 기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중간에 누군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엮여있는 기관들이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레버리지 확대. 아까 말씀드렸죠. 증권을 사가지고 다시 그 증권을 맡기고 돈을 또 빌려오는. 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증권을 사고 또 그 증권을 맡기고, 이런 반복된 과정을 하다 보면 레버리지가 일어나서 이 경기 순응성이 증복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사람들이 정말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더 없어지고 정말 경기가 잘 되고 너무 막 화랑이 될 때는 돈이 더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융에 딱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돈을 끌어들이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레버리지 때문에 이게 한 번 거치고 한 번 거쳐서 이 하나의 자본을 가지고 뭐 5배 아니면 20배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들면 5배로만 줄어도 다른 데들도 다 똑같이 그 돈만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면 같이 얘네들은 한 배로 그냥 약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몇 배만큼의 금액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금융시장이 나빠져서 뭐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까 그 증권을 가지고 담보로 주고 빌려왔다고 그랬잖아요. 담보로 줄 때 그 담보, 그걸 영어로는 헤어컷이라고 하는데 이 헤어컷 금액이 그만큼 늘어나면 돈을 더 쌓아라. 현금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채권을 일정 부분을 팔아서 그 돈을 줘야 되는데 채권을 그걸 하기 위해서 파는 순간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더 줘. 그러면 계속 축소. 이렇게 금융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이것들이 계속 레버리지해서 경기에 따라서 안 좋으면 더 안 좋아지고 좋을 때는 더 좋아지고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모든 규제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게 이제 규제 논의의 시작점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뭐 규제 차익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부분 차이가 났을 때 단기 자금이 들어가거나 실제로 예전에 법인세 같은 걸 인하를 했을 때 처음에 목적들은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법인세를 인하를 시키면 해외 자본이 유입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로 뭐 경기가 뭐 고용이 창출되고 아니면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런 걸 기대하고 법인세를 인하를 시켜 놓으면 그 차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걸 적용을 받기 위해서 국내에 멀쩡히 세금 내고 있던 사람들도 그거에 맞춰서 그 회사의 구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차익을 해도 결국은 이 논의 자체의 실효성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하고 들어와 봐야 단기 자금에 의해서 불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이 리스크 자체가 사람들이 그 금융 호황기에 이렇게 쭉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거를 논문이나 이런 데서 살펴봤더니 검토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사람들이 적정 가격으로 사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거에 대한 이유는 신용평가사나 이런 데서도 과다한 그 신용평가를 매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정 가격이 어쩌면 리스크보다는 수익 쪽에 더 초점을 맞추더라. 그리고 자금 조달 자체가 항상 뭐 예금이나 이런 쪽에서 조달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증권이나 이런 차입 부채 형태로 조달을 해오기 때문에 항상 그런 취약점에 노출이 돼 있고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 대리 문제라는 거는 아까처럼 대리 문제를 가장 해소시키는 방법은 내 이익이 내가 맡긴 사람의 이익하고 똑같아야만 그 이익이 좀 완화가 되는데 일단 뭐 증권 유동화할 때 제가 뭐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이 대리 문제 그러니까 아예 헤지펀드처럼 이 전체 수익에서 넌 몇 프로야 이렇게 주면 이 사람들이 그 대리 문제가 가장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은행에서는 스톡옵션 같은 걸 주는 거잖아요. 회사 가치를 키우면 너도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인 체계를 일치를 시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개 과정이 너무 길다 보면 결국은 한 단계만 거쳐도 그런 서로 그 대리 문제가 생기는데 몇 단계를 거치면 더 심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잠재 리스크로서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G20 아까 그 1차 회의가 이때 일어난 이후로부터 쭉 섀도우 뱅킹이 금융위기에 확산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태스크포스라든지 아니면 워킹그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하라고 권고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요. 최종적인 정책 권고안은 작년 9월에 5개 분야에 대해서 정책 권고안까지 나왔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은 규제안을 각각의 분야에서 만들고 있고 또 규제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 상황 평가를 하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동료 평가라고 해서
다른 회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나라들이 얘는 이행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을 받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 권고안을 약간 강제성 있게 왜냐하면 어느 나라가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를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죠? 국제법 뭐 체계 하에서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안 한다는데 우리나라 법을 미국이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비난을 가지고 너는 저 나라는 믿을 나라가 아니야. 이런 식의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서 그 평판 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동료 평가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규제 논의에 이걸 안 하면 우리 섀도우뱅킹 기관들이 더 이득을 보지 않을까 해서 안 할 수 있는 요인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다른 그 선진국들로부터 저 나라는 말로만 하고 이행은 안 하는 나라 이런 이미지가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뭐 감독원이나 저희 쪽에서도 많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뱅킹은 이 WS 이제 워킹 스트림이라고 그러니까 실무자 회의에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워킹 그룹보다 좀 더 작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부문에 걸쳐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금융 시스템의 핵심은 은행이고 결국은 뭐 유동화가 됐건 아니면 MMF가 됐건 모든 것들이 은행을 통해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자본을 통제하는 아까 바젤위원회를 통해서 자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섀도우뱅킹에 영향이 가게 된다. 그래서 간접 규제를 하는 부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속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MMF 머니마켓 펀드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자. 이 책에도 저희 정서하고 잘 안 맞아요. 저희는 1, 2, 3, 4하고 이런 기타는 5번에 놓을 것 같은데 우선은 기타 모든 그 섀도우뱅킹 기관을 여기다 우선 다 몰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굉장히 논의가 좀 더딘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유동화, 아까 그 자산들을 유동화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증권 대여와 리포인데 리포 거래가 혹시 아시는 환매 조건부 매매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A은행이라고 할게요. A은행이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과 거래를 하겠다. 근데 내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한 열흘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 채권을 중앙은행에 팔고 열흘 동안 돈을 가져와요. 근데 이거는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라 아예 매매로 돼 있습니다. 계약상으로 보면 매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예 넘어가고 내가 돈을 갖다 쓴 다음에 일정 부분의 이자만 주고 그걸 빌려온 다음에 근데 10일 후에는 중앙은행은 저한테 반드시 이 채권을 팔아야 되는 약정이 있습니다. 되사는 약정이 있는 거. 그거를 이제 환매 조건부 매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리포 거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리포라고 앞으로 계속 부르는 거는 그 거래를 말한다. 채권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법상으로 보면 매매인데 실상을 보면 대여 거래랑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제 워킹 스트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담당 기구예요. 기구인데 요거는 그 증권협회입니다. 증권감독자협회입니다. 그래서 증권 감독자협회가 MF는 펀드나 이런 쪽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증권 감독자협회에서 맡고 있고요. 이쪽도 유동화도 증권이잖아요. 증권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은행과 연관이 돼 있어 BCBS가 되어 있고 이 워킹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직접 그냥 그 FSB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입니다. 저도 이제 또 달리기 시작했나요? 조금 쉬었다 가야 되는데 하다 보면 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섀도우뱅킹을 좀 줄여야 된다고 하면서 세 번째 들어가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은행에 같이 연결로 묶여 있는 애들은 빼야 된다. 그 부분 얘기가 있었던 그건데 그건 뭐냐면 그 은행의 전체 수익이나 이런 그 세금과 관련된 분들을 그 문제를 재무제표나 이런 거 작성할 때 연결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걔네들까지를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노출이 되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은행이 자동적으로 통제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간접 규제를 하자는 방안. 두 번째는
이제 익스포저의 대비로 자본을 쌓게 돼 있거든요. 은행들은. 그 자본을 쌓게 돼 있는데 거기에 얘네들이 섀도우 뱅킹에 투자한 거라든지 이런 걸 연결을 시켜 놓으면 여기에 투자하면 쌓을수록 자기 자본을 그만큼 더 쌓아야 되니까 그 부담이 되고 자기 자본은 한계가 돼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못 사게 되는 규모를 못 늘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섀도우 뱅킹을 은행 쪽에서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 기반으로,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 리스크를 더 많이 부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이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되니까 계속 연결은 그겁니다. 은행과 관련된 거는 지금 논의는 바젤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본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헤지펀드를 샀다. 그러면 다른 그 채권을 샀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100을 인정한다면 뭐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뭐 200이라고 인정을 해서 거기에만큼 자본을 쌓아가면 자기 자본 대비로 2배를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덜 사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좀 덜 사게 만들고 덜 거래하게 만들자. 그런 기본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냐면 요거는 사실 저거랑 연관이 됩니다. MMF랑 연관이 되는데 MMF라는 것이 요건 제가 MMF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드디어 이제 얘기만 그렇게 계속 나왔던 MMF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MF는 뭐냐면 약간 성격은 그러니까 펀드인데 은행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들을 못 끌어모아서 이 기업이나 금융회사 이런 쪽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단기 자금 시장에 있는 상품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CP라든지 RP, 아까 그 리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리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단기 상품들을 많이 사주기 때문에 유통성을 계속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이쪽에 자금이 들어가고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생기면 다시 MMF에 돈을 넣는다는 거예요. MMF는 그러니까 돈을 맡겼다가 이게 찾았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원칙적으로 여기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예금자 보호와 비슷하리만큼 보호가 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효과냐면,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얘네들은 항상 MMF는 그러니까 이거 미국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한국 기준이면 이게 1,000원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쪽에서 많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1달러를 기준으로 항상 이 MMF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1달러가 넘어가면 바로 그걸 가지고 이득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자처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조금 이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근데 이만큼 가격이 좀 떨어져도 그러니까 뭐 0.5% 정도가 떨어져도 이거는 그냥 1달러대로 원금처럼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정식 NAV에도 순자산 가치 평가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야 0.5%면 뭐 별것도 아닌데 0.5% 무너지는 건 금방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형태가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대체로 한 90일 이내 모든 자산을 평균 내봤을 때 90일 이내 자산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럼 3개월짜리라는 얘기죠. 3개월짜리가 0.5%의 효과가 나려면 연리로 보면 2%의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보통 채권이나 이런 쪽을 사고 있는데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채권이 2% 변동이 일어난다는 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누가 돈을 왕창 빼가서 유동성이 낮았던 90일이 평균 만기지만 90일 이전짜리도 있지만 90일 이후짜리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만큼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이 뒤에 것들은 유동성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손해를 봐야 된다고 그러죠?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팔기 시작하는 순간 이게 깨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깨진 만큼 그 평가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 생기면 가장 먼저 지금 계속 얘기했던 뭐가 생기나요? 먼저 간 사람이 이득을 받는 효과가 아주 대표적으로 생깁니다.
이거 깨지기 전에 가면 요 근처까지만 가도 나는 원금을 100% 받고 매일매일 그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이자는 그동안 다 받아왔고 원금은 원금대로 다 받고 빠이빠이 하면 끝인데 이게 깨지는 순간 이걸 브레이크 더 버기라고 하는데 버그는 1달러를 뜻합니다. 1달러. 그래서 1달러가 깨지는 현상이라는 표현을 브레이크 더 버기라고 하는데 이게 생기는 순간부터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내 돈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MMF에 대해서 이 고정 순자산 가치가 잘못돼 있다. 이걸 처음부터 그러면 뭐 시가로 아예 이제 인식을 하게 하면 좀 덜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환상 때문에 이거에 원금이 보장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상태로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원금이 깨질 수 있다는데 하는 순간부터 몰려가서 빨리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고쳐지지 않으면 MMF는 언제든지 펀드런과 연관이 될 수 있고 펀드런과 연관이 될 때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은 예금보호처럼 보험 공적 지원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펀드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 MMF가 가장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 보면 신용위기가 발생하면 MMF가 대량 인출이 발생하고 그러면 MMF 투자자산이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 한도 내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금융기관이 그럼 손실이 확대되면 결국은 위험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돼버렸다. 여기 있는 이런데 은행도 될 수 있고 기업으로도 전가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MMF가 맨 첫 번째 논의 대상이 된 이유는 아주 전형적으로 시스템적 리스크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 고정 순자산가치 평가법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선환매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투자자산 가치평가 부적합이라는 건 뭐냐면 또 MMF는 일정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게 팔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자 5일 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이 있다고 볼게요. 5일 후에 채권이 만기가 되는데 지금이 자기가 95원에 샀다고 하고 만기에 1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 가치는 지금 당장 팔면 시장 가치는 달라질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오늘은 95원, 내일은 96원, 다음 날은 97원, 98원, 99원, 100 해서 원금을 가져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하고 문제가 되냐면 실제 얘가 채권이 그 채권 시장이 지금 붕괴가 돼 있어서 95라는 거는 지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는 96, 7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까 펀드런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인식했던 가격과는 괴리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더 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정확하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아까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는 건 이건 뭐냐면 은행이나 이런 그 약간의 공신력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MMF를 발행을 하는데 걔네들이 조건이 예전에도 보면 손실이 날 수가 있잖아요. 날 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손실을 내면 나중에 자기들이 발행하는 MMF에 다시는 가입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큰 투자 은행들이 암묵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냥 원금 보장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동안은 지금 금융위기 전에 그렇게 크게 손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암묵적 지원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지원된다는 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알게 모르게 추가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암묵적인 지원도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 그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CRA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신용평가사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디스나 피치 이런 데인데 그런데도 그 증권평가 자체가 그런데 신용평가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 신용평가가 바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는 순간 채권 가격이 팍 떨어지니까 이 다음부터는 계속 이 절벽 효과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을 팔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일정 부분들을 제가 담보로 맡겨놓았던 게 신용평가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마진콜이 들어오는 거죠. 더 담보금을 더 싸라. 아니면 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은 신용등급 하락이 한꺼번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절벽 효과, 즉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모든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아야 되는 효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이 신용평가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으로 정책 권고안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MMF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의를 해라. MMF 상품은 뭔지, 그리고 어떤 상품들에 투자하고 있는지에서 정확히 사람들이 MMF를 살 때, 구매를 할 때 그걸 알고 사게 하고, MMF와 다른 상품들은 MMF 유사한 표현을 못 쓰게 해라. 이런 권고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느 정도 만기가 얼마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MMF를 최소 잔존만기를 그동안 90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권고들도 있고 더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월 달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75일로 더 줄였고요. 그러니까 잔존만기가 짧아지면 짧아진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상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MF도 구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도 돌아가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10% 이상은 현금이나 하루, 내일까지 찾을 수 있는 것들로 10% 이상 보유를 해라. 일주일 내에 팔 수 있는 거를 20% 내로 해라. 이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부과한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리듯이 공정가치라는 건 그냥 시장에 따라서 그 가치를 그대로 공시를 해라. 아까처럼 95에서 100처럼 해서 96, 97, 98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가격을 하지 말고 시장 가치대로 평가를 해서 지금 우리 MMF가 보유했는 자산은 실제로는 이만큼이다라는 걸 공시를 자주 해줘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동성 관리도 여기 아까 마찬가지로 잔존만기를 얼마 정도로 유지를 하라든지, 그래서 당장 사람들이 한 20% 돈 찾으러 왔을 때도 브렉더벅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 1달러가 안 무너지고 돌려줄 수 있는 그 가치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거랑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용평가가 탁 떨어졌을 때 갑자기 이 채권을 모두 판매해야 되는, 그러니까 절벽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기법을 적용을 하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가치는 이렇다는 그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고, 요게 이제 구체적으로 MMF는 원금 손실이 있다는 것을 가입 시점에 명확히 가입 계약서나 이런 쪽에 크게 인쇄를 해서 보여주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미리 인식을 하고 있으면 내가 원금이 보장될 줄 알았다가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환매 효과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손실이 보장 나더라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식형 펀드를 가입했을 때 일정 부분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약간의 주식이 손실이 있더라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형 펀드를 판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런 것처럼 미리 인식을 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것들입니다. 기타 섀도우 뱅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의가 딴 데보다도 좀 더디 있고 모든 상품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그냥 경제적 기능에 따라서 5가지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상태다.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다 똑같습니다. 만기를 제한해라, 레버리지를 제한해라, 유동성을 확보하라. 이 3가지에 그냥 들어가 있다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이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게 환매에 취약한 것도 그렇고 단기자금 조달 이전의 신용공여도 똑같습니다. 다 유동성, 레버리지, 그거고 그에 대한 완충할 수 있는 자본을 쌓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사실 논의도 많이 안 된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4번째 이 부분이 상당히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봤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인데, 서로 간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이 유인체계라고 하죠. 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부터 보면 이 표현이 이게 요즘 가끔 신문에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약탈적 대출이라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좋은 조건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월급이 오르면 이자율이 낮아지게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대출 이자 낮아질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내가 가서 얘기하기 전에는 안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얘가 모기지가 필요해서 돈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가 더 좋은 조건의 모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품을 판다는 것이죠. 아니면 좀 더
안 좋은 것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고요. 약간은 돈을 더 좋은 거를 하여튼 이익을 뺏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때 이 사람은 얘에 대한 신용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얘 신용 좋아, 괜찮은 거야 하면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유동화 증권 발행자가 이게 안 좋은 건지, 자기가 좋은 채권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걸 유동화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대의 선택을 하는 거죠.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얘들도 쏟고,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연체를 하기 시작한 걸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이 안 알려준다는 거죠. 왜? 이 사람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관리비를 받는데, 이걸 알려주는 순간, 이거 없애자 하는 순간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못 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로레드까지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익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대리인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투자자는 얘한테 수수료를 주는데, 얘는 수수료만 받고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유인 체계를 다시 한번 일치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정책 권고안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얘의 이익이 이 사람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합치를 시켜라.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정보가 서로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유동화 때 사실 잠재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들,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것들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요 부분들이 유동화 증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런 문제점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더 복잡해졌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리포하고 증권 대여인데, 결국 이거는 효과를 보면 레버리지 관련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증권 대표적으로 보면 이거에 대해서 해주려고 하는 애들은 누구냐? 보험사하고 연기금융 같은 친구들. 그러니까 투자를 했는데 얘네들은 팔 수가 없어요. 연금 내줄 때까지 들고 있는데 그냥 들고 있으면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연기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 이득이 안 나는데 증권을 빌려주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추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빌려주게 되고요. 여기 애들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빌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 투자은행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빌리게 되는데, 빌리는 수요는 뭐냐면 은행이나 아니면 펀드들이 뭔가를 거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포지션이 약간,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아 있는 상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자기네들이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을 약간은 채워주기 위해서 증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걸 빌려다가 이 사람들 뭘 합니까? 한번 빌려오면 팔아서 현금으로 다시 받아서 또 레버리지하고 이런 형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이 이제 이 은행들이 실제로 중앙은행이나 이쪽에서 돈을 실제로 리포를 통해서 얻어올 때, 자기가 필요할 때 그런 거래를 하는 것들이 되겠고, 여기는 시장 조성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끼리 이런 정도 거래를 해주면서 판매 조건부 매매의 적정 가격을 얘네들끼리 유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권 대여는 계속 레버리지를 통해서 경기가 좋을 때는 유동성이 풍부하게 해주고, 경기가 안 좋고 시장이 위축되면 더 돈을 마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도산이 나도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위험이 있고, 세 번째는 현금을 받아가지고 이걸 재투자하면 이 형태로 딴 사람이 받으러 왔을 때 제가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야 되겠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는, 결국은 그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결국은 이 채권을 받았을 때 채권 가격을 다 주지 말고 일정 부분을 떼고 주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두 번째는 내가 이거 담보받은 증권을 무조건 또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현금 담보, 이것도 역시 재투자를 할 때 이건 담보로 주지 말라는 얘기였고, 현금 담보를 받은 걸 투자하는 것을 제한을 해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규제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뒷시간은 상당히 좀 기술적인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했지만, 향후 전망을 보면 아까도 봤다시피
섀도우뱅킹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이 좀 커지면 커질수록 일정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국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좀 시스템적 리스크가 항상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금융규제당국에서는 아까 그 정책 공고안을 바탕으로 계속 그 규제안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도 경제신문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림자 금융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이게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규제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또 바뀌는구나. 그런 식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너무 늦게까지 끌어서 죄송하고요.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